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달렸습니다. 백악관이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탈출을 시도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어제 창립 62주년과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갈라를 개최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차량 결함에 따른 화재 위험 가능성으로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도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나 국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미국 대통령이란 자리는 세계 대통령이란 말처럼 힘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서게 됐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은 끝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서경희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불거지자 외교와 제재에 초점을 둔 전략을 폈습니다. 미 러간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한 듯 동유럽 지역에 미군 병력과 자산을 추가 배치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싸우려는 게 아니라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들의 영토를 수호하고 동맹국을 안심시키려는 것이라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아직 자동 개입 의무가 있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과 자칫 핵을 보유한 미 러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 등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맞대응 카드를 접으면서 이미 서방의 제재에 익숙한 푸틴 대통령이 쉽사리 전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이런 제재가 푸틴 대통령이 물러서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지도 불투명합니다. 이안 켈리 전 유럽 안보 협력기구 주재 미국 대사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개발한 억지 패키지는 대부분 경제적이고 우리는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다소 비대칭적이라는 게 단점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마리아 샤기냐 국제제재 전문가는 제재 위협이 러시아를 저지하는 데 실패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미온적인 대응은 오히려 러시아를 대담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오늘 11월 중간선거의 성적표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입니다. 지지율 하락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겐 이번 사태가 위기이자 기회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난민으로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인근 국가로 피난길에 나서고 있지만 이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미국에서도 탈출을 시도하는 난민들을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지역으로 어느 정도 수용할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를 떠나는 난민들 대부분은 주변 유럽 국가에 망명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수용하겠다는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서 도착하는 난민 100만 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몰도바 등 일부 국가는 국경을 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수용할 시설들을 건립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도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관리들은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난민들은 몇 개월 안에 뉴욕주에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며 뉴욕주는 연방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들 난민을 수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어제 영상 메시지를 통해 현재 콜로라도주에 11,000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거주하고 있다며 난민들에게 입국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이 시작되면서 평화를 외치는 시위대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 지역에서도 전쟁을 중단하라는 시위가 일어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미사일 발사와 그리고 병력
공격 중단을 요구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어제 뉴욕 맨하튼의 시위대 수백 명은 영하의 기온에도 불구하고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까지 행진했고 일부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뒤집어쓰고 전쟁을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큰 우크라이나 공동체가 있는 도시입니다.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휴스턴, 덴버 등지에서 추가 시위가 예정돼 있고 비슷한 시위는 전 세계 도시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런던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영국 총리 관저가 있는 다우닝가 외곽에 모여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드리드에서는 올해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스페인 배우 하베르 바르뎀이 러시아 대사관 밖에서 100명의 시위대와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스위스 수도 베른에서는 수백 명이 모여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평화를 외쳤습니다. 베이루트, 텔아비브, 더블린, 프라하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는 심지어 러시아에서도 열렸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형사 기소와 징역형까지 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위자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카테린부르크 같은 도시들에서 수백 명이 전쟁 반대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러시아 인권감시단체 OVD 인포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53개 도시에서 1,667명을 구금했고 모스크바에서만 600명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창립 62주년을 기념하는 갈라를 개최를 했습니다. 당초 1월 13일 예정이었던 행사가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으로 뒤늦게 열렸습니다. 2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뉴욕 주지사, 연방 상원 원내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도 참석을 해서 높아진 한인 사회의 의상을 확인했습니다. 이 소식 서경희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가 어제 저녁 창립 62주년을 기념하는 뉴욕 한인회 밤 및 제119주년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찰수윤 회장은 모두가 함께 더 좋은 사회를 건설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아 Building a Better Community Together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팬데믹을 극복한 자축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인 미주 이민 역사 119년을 기념하고 또 뉴욕 한인회 창립 62주년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낸 거에 대한 우리가 자축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2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한인 사회에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It is an honor to celebrate your 62 years in existence. KNE has really performed invaluable service to the Korean Americans, and whether it's our senior citizens who have special needs, whether they have challenges with the language, whether it's helping our children understand that they have tremendous possibilities. 뉴욕 한인회는 지난 한 해 한인 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한인상을 수여했습니다. 한인 최초로 뉴욕시 의원에 당선된 줄리 원과 린다리, 준 파머시 대표 데이빗 정, 한국계 작가 미셸 조너 등이 수상했고 커뮤니티 레거시 어워드는 네일재단, 그리고 올해의 한인상은 팬데믹 기간 동안 뉴욕 한인회의 사랑 나눔 캠페인에 매칭 펀드로 73만여 달러를 지원한 H마트의 권일현 대표가 수상했습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 소식입니다. 미국은 전체적으로 아직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에 따른 의무 하나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CDC 과학자와 연방정부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조만간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기준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CDC는 현재 코로나19의 전염이 상당하거나 높은 수준인 카운티에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하고 있고 현재 미 전체 카운티의 97%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CNN은 새로운 기준이 기존 지침의 문구는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사회 내 전염의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을 바꾸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확진자 수만을 봤는데 앞으로는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사망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유의미한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는 쪽으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최근 7일간의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 코로나19 검사의 양성 판정 비율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준이 업데이트되면 전염이 상당하거나 높은 카운티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 관리도 CDC가 지역사회 전염을 지표로 삼던 것에서 병원 수용 여력이나 입원, 확진자를 고려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수준을 감시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크게 수그러들면서 달라진 상황에 맞춰 거의 모든 주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거나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될 무렵 뉴욕시가 방역 물품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컸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뉴욕시 감사 결과에서 이제서야 밝혀지면서 미래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3일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시 소비자 보호국이 코로나19 사태 후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한 방역물품 PPE에 대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소비자 보호국에는 총 3만 8,010건의 마스크, 손소독제, 물티슈 등 PPE에 대한 불만 사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 비슷한 제품류에 대한 불만사항 접수 건수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구체적인 신고 내용 중에는 8온스짜리 손소독제가 $28, 10개들이 마스크 한 박스에 $300까지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폭등한 신고에 대해서 시정부의 처리는 크게 부족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3월 4일부터 같은 해 9월 16일까지 신고된 11,708건 중 소비자 보호국이 처리한 민원은 단 28%에 해당하는 3,278건에 불과했습니다. 또 처리된 신고에 대응해 평균 43일이 걸렸을 정도로 처리 시간도 지연됐습니다. 처리된 3,278건 중 30일 내 처리된 것은 절반에 해당하는 1,825건이었고 90일 이상이 소요된 경우가 502건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랜더 감사원장은 비상시에 과도한 가격 인상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이라고 전하고 미래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시정부 기관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의 코로나 상황이 한정세를 보이면서 필 머피 주지사가 지난 2년 동안 지속해온 코로나 정례 브리핑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상으로의 복귀를 향한 주정부의 상징적인 결정으로 보입니다. 코로나에 관련된 방역 지침도 대부분 해제한다고 밝혀서 주정부마다 방역 지침을 완화하는 걸 보면은 일상적인 생활이 조금씩 정상화되어가는 모습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팬데믹 발생 이후 2년간 진행해온 코로나 정례 브리핑을 다음 달 4일을 끝으로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던 지난 2020년 3월 4일 이후 만 2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머피 주지사가 직접 주재한 코로나 정례 브리핑은 약 250회, 팬데믹 초기에는 주말에도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내 코로나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새로운 방식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 관련 상황은 앞으로도 한동안 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것이고 코로나 상황이 악화된다면 언제든지 관련 브리핑을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저지는 지난 한 달간 신규 확진과 입원 환자 숫자, 감염 재생산 지수 등 주요 지표들이 크게 하락하면서 코로나 관련 방역 지침도 대부분 해제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는 학교와 아동 보육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전격 해제됩니다. 다만 다음 달 12일 만료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란김 뉴욕주 하원 의원이 호컬 뉴욕주지사에게 증오 범죄 비상사태를 발령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증오 범죄 대상 집단에 무료로 택시를 제공하는 등 안전귀가 서비스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뉴욕주지사는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3일 뉴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호컬 주지사에게 지난해부터 치솟고 있는 뉴욕주 내 증오 범죄를 막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한에서 징후범죄는 집행기관과 사회복지기금, 정부 자원을 총동원해 감당해야 하는 명백한 재난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대처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징후범죄의 목표가 되는 대상 집단이 지난해 대비 200% 증가할 경우 범죄 방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보호 대상을 위한 안전 동행 서비스를 신설해 무술 훈련을 받은 요원들을 채용하고 주민들의 귀갓길에 동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매월 15개의 왕복 택시 승차권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해당 지원 프로그램에 3천만에서 4천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캐시오컬 주지사 측 대변인은 김 의원의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서민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난방비마저 올라서 저소득층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호컬 뉴욕 주지사가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독려하고 나서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23일 프로그램에 6,500만 달러 규모 자금이 남아있다고 발표하고 자격이 되는 뉴욕 주민들을 대상으로 2차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추운 겨울에 뉴욕 주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2차 긴급 지원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지원을 받은 가구도 소득 조건만 맞다면 추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난방 설비가 차단됐거나 주요 난방 장비를 가동할 전기 서비스가 끊길 위험에 처한 경우에 한해 신청을 받습니다. 난방에 쓸 연료가 바닥을 보이고 있거나 등유 등 연료 탱크가 4분의 1 정도만 차 있는 가구도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소득 조건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최대 5,249달러, 연간 62,983달러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 뉴욕주에서만 140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아 현재까지 총 2억 1,200만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3일 이후 2만 8천 가구에 총 2,5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지원됐습니다. 최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만큼 가구당 지원되는 자금은 늘어날 예정입니다. 신청은 소셜 서비스 지역별 담당 부서에서 직접 혹은 전화로 접수하고 있고 자금은 선착순으로 제공됩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차량 결함에 따른 화재 위험 가능성 때문에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전자 제어 요압 장치 문제로 화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리콜을 하고 있는데 적절하게 해결도 하지 않고 변상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차량 운전자들은 오늘 캘리포니아주 센타애나 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두 회사가 지난 8일 2014년에서 2019년형 산타페와 투싼, 스포티지, K900 등 약 48만 5천 대를 리콜했고 고객들의 집단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두 회사는 전자제어 유압장치 오작동으로 전기 회로 단락 현상이 발생해 주행이나 주차 중에 엔진룸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또 리콜 대상 차량을 야외에 주차하고 다른 차량에서 멀리 떨어뜨려 놔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딜러를 통해 새 퓨즈 부품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1건의 화재 사고 보고 이후 이번 리콜이 실시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소유주들은 소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조치는 차량 결함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고 변상도 하지 않는 미봉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집단 소송 대상에는 과거 유사 결함이 발생했던 차량도 포함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비영리단체 자동차 안전센터 자료를 인용해 현대차와 기아가 차량 화재 위험 문제로 2006에서 2022년형 모델 약 790만 대를 리콜했다며 화재와 엔진 문제가 두 회사를 오랫동안 괴롭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단신 소식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커턴지 브라운 잭슨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대법관에 지명했습니다. 잭슨 판사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233년 미국 대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흑인이 대법관 자리에 오르는 것으로는 세 번째가 됩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잭슨 판사는 가장 뛰어난 법조인 가운데 한 명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현명하고 실용적이며 헌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자격을 갖춘 후보자를 물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주 퀸 카운티에 있는 페더럴 웨이시에 한미 우호의 상징이 될 공원이 올해 조성됩니다. 우리말인 한우리 공원으로 이름 붙여진 공원은 페더럴 웨이 한인회가 건립을 주도하고 최근 시애틀 항만청과 재외 동포재단이 건립비 총 $90,00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펜더하우스 인근에 건립되는 한우리 공원은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계절 정원과 전통 담장, 연못 정자 등을 설치해 한국의 전통이 살아있으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의 공간으로 꾸며지게 됩니다. 뉴욕주 의회가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명시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기념하게 됩니다. 뉴욕주는 캘리포니아, 버지니아주에 이어 김치의 날을 제정한 세 번째 주가 됩니다. 결의안은 한국이 김치의 종주국임을 명시하고 2013년 유네스코가 김치 준비, 보존 과정인 김장을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했다고도 적시했습니다. 뉴욕주 의회는 김치의 날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4, 5월께 공표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시 모든 지역에서 식당이나 카페가 야외 카페 형태의 5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닝 규정을 포함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규정은 보도를 따라 테이블을 설치한 5개 영업은 맨하튼 등 일부 지역에서만 허용됩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마저리 벨라스케스 의원은 브롱스 지역에선 아예 5개 영업이 허용되지 않은 곳도 많은데 오늘 첫 단계를 통과시킨 셈이라며 위생이나 소음 문제 등 비판이나 우려가 있다면 언제든 찾아와 같이 더 나은 조례를 만들자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는 어제에 이어 오름세를 보였고 한국 증시도 약간 상승했습니다. 환율은 어제와 변동이 없습니다. 지표 보시죠. 주말 날씨는 곳에 따라 흐리기도 하지만 주말 날씨는 대체적으로 화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5도, 섭씨 2도, 밤 최저 기온은 29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지만 바람이 불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서경희 아나운서가 다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됩니다. 한 주간 함께해 주신 KBN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